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유아라 기자입니다. 오늘은 매달 한 번씩 금융정의연대와 함께하는 금융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려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김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편파TV는 2부 없이 쭉 길게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신라젠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록에도 등장을 했었죠. 2017년 11월 24일 최고가 15만 원이 넘는 예, 넘었는데 지금 최근 거래가 중지된 액수가 1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15배가 떨어진 건데 이 엄청난 급등의 현상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단 2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뭐 바이오 테마주의 거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거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김득희 대표님이 아주 자세하고 또 쉽고 재미있게 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신라젠 사건이 뭐냐? 15만 원에서 1만 원까지 떨어진 이 폭등과 폭망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쉽고 재밌고 그렇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상장 전에는 3,000원이었죠. 아, 상장 전에는 3,000원짜리 주식이 15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아. 보시면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도에 상장을 하는데, 네, 이게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게 한쪽은 작전주다, 한쪽은 이제 바이오주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상장이 되어서 이제 임상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때 이제 쫙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 아시죠? 진짜 네네네. 키트, 예. 이거 진단하는 키 예.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바이오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육성 산업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특례 조항까지 두고 그래서 5년간 세금도 면제해주는 이런 특례 조항까지 받으면서 오는 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상에서 보면 역대 정부나 전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전자 말고는 우리가 중개무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뭐 금융을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 DLF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네. 금융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 네. 반도체 하나만 집중하다가 보면 편중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이오 산업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라젠뿐만 아니라 여러 바이오주들이 그 수혜를 받고 이제 상장도 되고 이제 연구 자금이라든가 세금이 면세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특허 같은 것도 미국과 고려하고 그러니까 주로 임상 실험을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나라는 못 믿으니까 미국 가서 임상 실험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고 신라젠은 임상 4.3 삼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작년 8월에 실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까지는 초고속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바이오주가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먹잇감이 되죠.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보고 공매도는 뭐냐면 내가 주식이 없는데 유아라 기자님한테 빌려요. 네. 유아라가 이거 나는 이자만 주는 거죠. 이자만 주고 주식이 내릴 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의 주식을 빌려서 나는 7만 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오면 대부분 주식은 내려가죠.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에도 해당되어 가지고 거래 정지도 한번 당한 적도 있었고 할 정도로 늘뛰기를 많이 했는데 뭐 신라젠과 셀트리온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는 임상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암을 혁신할 수 있는 치료제예요.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임상 3상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정된 인원의 뭐라고 합니까? 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3상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 예. 예. 이제 임상을 성공하고 3상이 성공하면 사실 이제 판매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인데 원래 바이오주는 미래 가치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폭망할 수 있고 예. 들어가서 상장되면
대박 나는 거고. 대박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젠뿐만 아니라 다른 주 바이오주가 올라갔을 때 변천사를 보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되게 그럼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 거네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이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는 이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저기 상장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경영진들은 이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입수하는구나. 투자자를 유치하죠. 그래서 내가 유하라 기자님이 500억 가지고 있어요. 유하라 기자님한테 가서 이게 이렇고 우리 계획이 이렇고 그다음에 임상 이상까지는 충분히 성공을 하고 상장을 했을 때도 상장이 성공됩니다. 그러면 500억 투자를 하시면 지금 3,500원짜리 주식인데 상장되면 이거 최소한 10,000원은 갑니다. 네. 이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이제 뭐 어떻게 다 아시겠지만 누가 중간에 그것을 힘이 되어주거나 연결해주거나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 아니면 어떤 유명한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가 일종의 광고성 기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렇게 대중의 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지 보통은 뭔가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이름도 없고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기업인데 그게 갑자기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 이게 사실은 핵심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 상장 전에는 투자자가 이제 유하라 기자님한테 제가 500억 있는 걸 알고 제안서를 갖다 드렸어요. 못 믿죠. 그러면 뭐 이쪽 입장에서는 기술이 워낙 원천 기술이 좋다고 보여주면서 미국 기술에서 통과가 다 될 거다. 그 상장도 무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장 전에 주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처음에 뭐 고생 하면서 왔던 일대 경영진이 있었고 일대 경영진이 안 되니까 지금 무능상한데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들. 이제 이 과정에서 무자본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된 상태. 전 1대 경영진하고 2대 경영진 다 같이 전현직 경영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고 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1만 원으로 떨어진 이 상황이 신라젠만의 그 독특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거죠. 바이오주의 특성이다. 특성이라고 보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상장 전에는. 그럴 때는 유명인을 내세우든가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아니면 공공기관 연기금이 들어온다든가 투자를 예정이 돼 있다든가. 그래서 그 유명인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뭐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시민은 BIK라는 투자자. 그러니까 신라젠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신라젠의 투자처를 한 1,000억을 갖다가 구했어요. 1,000억에 시비를 발행을 하는데 유하라 기자님이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500억만 들어오겠다. 나는 이제 이렇게 된 과정에서 그 유하라 기자님이 모은 펀드 이름이 그냥 편하게 펀드라고 할게요. 그 유사수신행위로 BIK는 이철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처럼 돈을 모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모은 사람이 이제 유시민을 특수관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뭐 한국개혁당이었나 이때 같이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하고 그 직원들에게 강의를 해서 왔는데 신라젠과 직접적 관계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BIK가 상장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신라젠이 투자자를 유치할 때 어떻게 했느냐 초기 단계는 매우 어렵게들 하죠. 바이오들은. 그렇죠. 제 친구도 지금 바이오에서 지금 노다지 한 방을 터뜨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년째 그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유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사가 됐든가 아니면 유명한 금융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 광고, 허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기자들한테 기사를 좋게 써달라라고 하면 쥐뿔도 없어요. 그렇죠. 특허 기술이 원천 기술이 그럼 쥐뿔도 없는데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제 기사가 나간다. 기자는 모르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신라젠의 그러니까 가치가 커진 이게 그 결정적인 계기가 VIK가 400억 가량을 투자하고 그 돈으로 제네렉스를
사를 인수하고 미국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 이루어진 거 이것까지는 맞는 건 거죠. 그렇죠. BIK의 투자금이 있었던 게 예. 뭐 그래서 상장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의 미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검찰에서 이미 정관계 로비 실체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루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루 의혹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왜냐하면은 이 VIK가 또 친노 인사였던 이철 그러니까 씨가 대표로 있었던 먼저 그 것이니까.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주가 조작은 말 그대로 이게 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폭 올라갈 수밖에 음. 없죠. 우리 세 명이서 사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세 명이서 사는데 우리 세 명이서 사면 특수관계인 신고해야 되고 공시에 걸려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세 명이 어떻게 하느냐. 10명한테 나가 10명을 주는 거예요. 그 10명이 또 10명을 갖고 오고 이게 다 단계죠.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죠. 전형적인 방법이고 없는 재료, 허위 공시. 그러니까 전혀 쓰레기인데 기술인데 이게 이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갔느냐? 그거는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삼상에 실패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죠. 거기까지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전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이나 여기 한 사람들이 실패할지를 이미 알고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지금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수사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실패할지는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제네렉스 사를 300억 400억 정도 인수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 정도 돈으로 이게 인수가 가능했겠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쪽은 경영이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못하면 한 방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예. 그러니까 동양 인베스트도 그러잖아요. 임상을 조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아직 조작까지는 안 나와요. 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BIK 돈이 엄청나게 뭐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 하고 나서 이제 상장까지는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상장이 된다는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권거래소가 KS 마크를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 주주들이 그리고 이제 누가 또 재료를 흘리겠죠. 좋은 주식이라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이 원천 기술이 아주 좋다라고 했을 때 국민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SK 바이오팸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주가 가지고 있는 게 상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신라젠은 초창기에 10,000원으로 상장돼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좀 조정을 거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단계마다 경영진들이 허위로 내부 정보를 흘려가지고 주가를 띄웠는지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게 한 측은 유시민이다. 한 측은 최경환이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언론들이. 저는 언론이 정파적 견해로 보고 있지 않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라젠이 처음에 터졌을 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기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현 정권이 관계된 걸로 해서 신라젠이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있었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장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이 이걸 상장시킬 때 힘이 있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하고 관계를 떠나서 제가 이제 BIK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하라 기자님한테 저한테 1억 주세요. 제가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살 건데 이게 상장됩니다. 아주 좋게 올라갈 거니까 이거 잘 되고 나면 올 테니까 뭐 이름 기자님이시니까 직접 실명으로 하시고 뭐 하면 다른 뭐 가족들 명의로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3배는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렵게 유하라 기자님은 결단을 하고 나를 믿고 1억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3배가 되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그럼 제가 뭐 기사 하나 잘 적어주세요. 뭐 부탁할 때 뭐 이렇게는 될 수 있어도
유시민 이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적 지형을 봤을 때 신라젠과 직접적 연관도 없고 그리고 BIK가 주도했던 주도자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인적 구성 자체가. 인적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MBC는 올 초에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하면 BIK 이철이 내가 원래 1,000억을 더 가려고 했는데 나머지 500억을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지를 이제 쓴 거죠. 그 편지 내용들이 MBC 제보를 한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제 채널 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자는 유시민을 잡으려고 그거는 뭐 녹취록에 등장한 것 같이 검은 유착이냐 이거는 별개로 가고 그 기자가 과하게 저는 채널 A까지 갔다고 보고 있는데 신라젠과 유시민을 엮어서 잡으려고 한 거는 그건 팩트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까지 팩트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경환 연루 의혹에 그럼 저는 대해서는? 그래서 MBC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그 편지를 봤을 때 사실 최경환 쪽이 들어오는 게 그나마 유시민보다는 지형상 맥락상 그때는 정권이 예. 그 더 박근혜 합리적이다? 정권이, 예.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건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거는 이철이 보낸 편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철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원된 거죠. 전원된 거죠. 내가 이제 1,000억을 더 가려고 돈을 다 시드머니를 만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1,000억이 아니고 500억만 들어와. 이러니까 내가 왜 500억이에요? 나는 이걸 해가지고 1,000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들 믿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아 그게 뭐 유력한 뭐 정치인이 있었다. 사실은 누구인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누구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이제 MBC가 보도한 그렇죠. 이철 BIK 이철의 주장하는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직접적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다 썰. 예. 근데 이제 정황상 예. 아 그것도 좀 가능성이 예. 있다 이 얘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 이제 유시민이 관계설이 나오려면 신라젠의 주가가 재료를 띄울 때 현 정부에서 뭘 해준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상장이 되어서 올라간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는데 올 5월에 검찰 수사 때문에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행위 때문입니다. 그 거래 정지 사유가 현 정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상장 전에 있었던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 업무상 배임이다. 무자본에 의한 방식이다. 그건 옛날부터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었던 방식이거든요. 그걸 해준 거죠. 그거랑 지금 말하는 임상 3상이 실패할 걸 알고 튀었다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건 전혀 맥락이죠. 그 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이 실패할 거라고 알고 했던 사람은 현 경영진 대표이사도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국세청이 너 세금 내라고. 그건 제가 봐도 팩트인 것 같아요. 세금 내라고 하니까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세금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이 안 되니까 주식을 판 거죠.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낸 거죠. 와, 저는 진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쉽게 말하는데도 어렵죠. 예. 예. 진짜. 이게 지금 굉장히 정권도 걸쳐 있고 사람도 바뀌고 그렇게 보려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 안에 신라젠의 육성 사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연관이 되죠. 였으면 임종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예. 그게 아니니까 예.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예.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대한 것만 문재인 정부, 그는 문재인 정부만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죠. 예. 박근혜 정부도 했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도 했고 그거는 정부들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바이오에 좀 뛰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미래의 먹거리가 바이오가 맞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다 어려운데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신라젠이 원래는 그 부산의 작은 그냥 벤처 회사였다면서요. 근데 BIK가 이 작은 지역에 있는 벤처 회사에 400억 맞나요?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이철의 조장은 1,000억이죠. 어쨌든 그게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왜? 투자했을까? 핵심이 그거죠. 네. 예. 신라젠은 원래 뭐 어떤 뭐 기술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죠.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페이퍼가. 부산대 의대 출신들이 만든 거라고 그러던데요. 처음에는 부산대가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그러니까 문헌상은 아마 서울대일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인맥들이 내려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뭐
계속 힘들게 온 거였죠. 근데 그런데 좀 이제 실력은 내가 있다.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이 이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인 거였고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면 BIK는 저걸 보고 아 돈이 될 수 있겠구나. 저 선의 기술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해석해 그럼 다른 보면 쪽은? 어떨까요? 악의 쪽으로 보면 내가 저걸 그 상상 중간은 없는 거야? 이게 중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여러 악의는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예, 악의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현 정권의 누구 최순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저거 상장시킬 수 있는 힘이 돼. 그러면 저건 들어가면 상장만 되면 최소한 3배니까 공식상. 그냥 재료로서 예. 재료로서 생각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악이라고 하면. 예. 악의라고 하면 저 일단 선의는 문제는 뭐냐면 저 기술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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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술에 대한 믿음 없이 정말 악의로 가면 이 기술도 쓰레기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권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 기술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상장까지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건 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객관적이라고 하면은 부산대 의대 사람들이 만들고 적어도 최소한 기본적인 뭔 있어. 그 정도는 있고 그러니까 저거를 뭔가로 재료가 좋은 재료니까 될 것 같다. 요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될 것 같다에 있어서 그러니까 될 것 같아서 400억을 투자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될 것 같아서 400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장치를 하지 않았겠나 싶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장치? 거죠. 장치. 어떤 장치. 장치? 예. 왜냐하면 장치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 장치는 최소한 상장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믿음. 사람이든 아니면 뭔가든 내가 그렇죠. 뭔가 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BIK의 장치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MBC 보도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있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 정권가에 있어서 신라젠도 뭔가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의심인 거고. 자, 잠깐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기술 살 돈을 대준 게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증명을 못 하는 건데 팩사백 외를 이제 사기 전에 원천 기술이 원래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술 하나를 가지고 이 기술을 보고 제가 유하라 기자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는 시작을 못 하죠.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거짓이냐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분명히 암세포를 죽여.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VIK에서 4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제네렉스사가 뭔가 그 미국 회사를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제네렉스사를 사기 전에 원래 그 신라젠한테는 원천 기술이 있었다라는 건 거죠. 기술도 있었고 그게 이제 가짜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가짜였다면 검찰이 그것까지 해서 수사 결과를 근데 저는 발표했겠죠. 좀 뭐냐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만든 어떤 바이오 기업인데 우리나라 검사 실력들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 출신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 검사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약품이라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발현되기 전후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조금 모호하다는 수. 그래서 그것들을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기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BIK는 나는 투자의 기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신라젠에서는 벌었지만 그 다음에는 떨어진 거죠. 떨어지잖아요. 신라젠 외에는 번 게 없는 건 거죠. 번 게 없으니까 얘가 유사수신 행위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그게 진짜 규제였고 그럼 삼상 성공했으면 이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선의적으로 판단하면은 그 신라젠의 어떤 원천 기술에 대해서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400억을 투자했고 그렇죠. 그래서 신라젠이 그 돈으로 이제 그 간암 치료제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를 샀다. 그것이 코스닥에 상장되고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 악의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내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오직 저 회사를 사요. 그게 우리가 우회 상장이라고 그렇죠. 해요. 내 건 없는데 내가 상장낼 실력이 안 되니까 제 걸 사가지고 배 선생님 걸 사가지고 저는 언론에서 안 먹혀요. 배 선생님 언론에서 먹혀. 그러니까 제가 배 선생님 우회되는 뒤에 있고 배 선생님을 내세우는 거죠. 그게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겠죠. 근데 이 좀 이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저기는. 뭐 뒤에 가서 한동훈 녹취록을 말씀하실 거는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과 채널 A 기자의 녹취록을 보면 신라젠은 탈 털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수사를 했냐? 작년 8월부터 수사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정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면 뭐 나중에 더 하려고 검찰이 안 깠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천 기술은 검찰이 판단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회상장은 우회상자는 아닌 거죠. 잡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건 아니었던 예.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이제 제네렉스사의 팩400 임상 실패를 알고 인수했나 모르고 인수했나 신라젠이. 그건 이제 아직 나온 게 아닌 거고 이제 향후 검찰 결과를 봐야 아니 저는 알 수 있는 그거는 거예요? 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처음 이제 두 번째까지는 성공을 해요. 세 번째를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는 거죠. 저도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거는 워낙 이런 쪽에서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롱의 제약회사처럼 임상 결과를 조작했다. 이거는 범죄죠. 그건 명확하죠. 네. 그런데 실패다 성공이다 이건 예단할 수가 없죠. 점쟁이가 아닌 이상들은. 아니면 미래에서 다시 돌아왔지 않은 이상들은. 저도 팩400이라든가 그 부분은 예. 실험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두 분이 비슷하게 네.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면 저는 그렇죠. 이런 말을 못 하죠. 근데- 검찰이 한번 털어졌기 때문에 네. 이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규모의 신주인 사건 부사채 해서 2천억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거고 특허 대금을 부풀려서 신라젠 자금 30억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그다음에 뭐 지인 5인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매각 이익 중 38억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나온 게 그거 세 개잖아요. 요 정도면 사실 우회상장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조작, 뭐 데이터 이런 거, 그런 건 조작이라든가 아닌 이게 거죠. 더 크죠. 그죠.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조작을 가리기 위해서 뭐 로비를 했다. 현 정부에게. 그럼 저는 이게 그죠. 말이 근데, 되죠. 근데 그건 전혀 아니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라젠이 정치권 연루설이 나온 게 보수 유튜버가 이제 불을 지피고 네. 이제 두 번째가 이현주 국회의원이 작년에 이제 세게 이야기하세요. 당군 이래 최대의 주가 조작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BIK에 등장을 하고 강의 간 거는 팩트. 그렇죠. 그 친분 관계에 있어서. 근데 뭐 그 신라젠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축사도 하러 갔었잖아요. 그것도 팩트. 그렇죠. 네. 이제 그 팩트가 과연 그 시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뭘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그쪽 진영에서 약간 좀 부풀리게 하는. 아니 그럼 딱 좋죠. 딱 좋죠. 지금 현 정부하고 엮어서 그렇죠. 그건 가기에는 딱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정치권 특히 이 여권과의 이 연루 의혹은 어느 정도 좀 음모론이고 약간 정치 공세가 좀 들어간 거다라고 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건가? 그거는 뭐 저는 6쪽은 그쪽인데 4쪽은 제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BIK에 다른 이름으로 뭐 1억을 투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네. 유시민 이사장 성품상 그렇게 하지는 그렇죠. 않았을 그 사람은 아닌 것 않았을 같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다 털어요. 그러면 차명으로 계속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믿는 사람한테 차명을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친족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거는 왜냐하면 인적 구성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 뭐 당을 같이 했거나 그래서 비슷하게 약간의 사기꾼스러운 애들이 있고 걔들이 뭔가를 좀 해먹는 거를 흔히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약간 좀 모른 척했다 이런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전 정권과 관련은 정확히 다이렉트는 아닌데 근처에서 어스름하게 해먹던 애들이 팔아갖고 유시민을 팔든 누구를 임종석을 팔아갖고 이렇게 한 수도 있다는 상장 전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이든 후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권 상장 후죠. 후에 또. 그러니까 상장 후에 정권을 팔려고 하면 그러니까 정권을 파는 거는 뭐겠습니까? 임상실험을 조작을 했는데 검찰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뭘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번처럼 검찰이 수사가 있었을 때 내 뒤를 막아줄 그렇죠. 수 있는 디펜스 버팀목이 돼야 된다든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경연진이 구속이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걔들도 사기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드러난 팩트는 없어. 직접적 연관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들도 그렇죠. 대놓고 쓰지는 않고 네. 다 그런 비스무리가 다 있잖아요. 예. 유시민 이사장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의 팩트가 있는 거죠. 강연과 축사 그것 예, 때문에. 그렇죠. 그 팩트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음모론을 계속 그렇죠. 짚히는 거죠. 음. 그건 정파적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물고 늘어지는 게 좋은 게 유시민이든 임성석이든 주변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걔들이 해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푸는 거죠. 어. 얘를. 그거는 이제 제가 참 이게 기자들한테 참 많은 전화들을 받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 구조를 설명하다 보면 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유시민의 혐의를 벗겨주는 해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지금 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외눈박이로 내 견해적으로 보면 딱 좋죠. 그런데 지금 알고 와서 봤을 때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서 내가 친한 사람이 와서 내한테 사기꾼인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개혁당하면서 동고동락 했던 사람이 그렇죠. 예. 축사 한번 해달라고 하고 강연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해? 거절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당시 벤처기업이었고 신라젠이라는 곳에서 축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될 수가 있고 사기꾼인데 그러면 이 당시 이 방식으로 상장을 시켜준 정권거래소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예, 예. 핵심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근데 거예요. 증권거래소에서 그 상장이 될 때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다 했죠. 이루어진다던데. 예, 예. 근데 문제는 왜 그거죠. 이렇게- 어떻게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겠지. 저는 감사원 감사가 그걸 밝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근데 해요. 그걸 안 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이니까. 추측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예? 어떻게 그게 근데 그렇게 됐는지. 지금 정권은 신라젠은 입도 못 대요. 왜 떼냐? 떼는 순간 또 유시민하고 그렇죠. 얽혀버리니까. 얽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신라젠 소액 주주들 한 100여 분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대통령한테 읍수하는 기자회견인데 이분들은 거래 정지를 당하고 지금 8월 초면 상장 폐지냐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그 휴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액면가도 없죠. 지금은 이제 만 원인데 16만 명 정도 된다고. 17만 명 정도 17만 된다고 명.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행위가 호소가 가슴에 맺히는 게 자기들이 상장하고 나서 자기들이 못 따져보고 들어갔으면 자기 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장 전에 그죠? 정권거래소가 거기에 문제가 있네. KS 마크를 찍어줬던 행위였고 검증을 해줬던 거. 예.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할 때도 경영진들이 이 방식은 김앤장이 충분히 검증을 했고 동부 정권 지금은 이제 DB인데 DB에서도 권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팔고 있었던 것들이었죠. 검찰 수사가 작년 8월에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해명을 믿은 거였고 뭐 저는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이지만 자 투자자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임상 3상이 성공한 걸 믿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던가 주식을 들어갔던 분들 선의로. 그거는 자기 책임이 지죠. 그렇죠. 그 책임은 뭐겠습니까?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렇죠. 네.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5만 원짜리 주식이 1만 원으로 5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억 들어간 사람이 주식이 얼마가 돼 있겠습니까 지금? 5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1억이 500만 원이야? 예. 5배 떨어졌으니 500만 원 아니네. 5배니까 2천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500이나 계산 1억에서 5억이나 2천이나 예, 계산을 잘못했는데 자 그런 경제적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정권거래소 그 다음에 또 안 판 이유는 뭐냐면 1만 원에 떨어질 때까지도 아니면 1만 원에도 들어간 분들은 경영진의 해명을 믿었던가 아니면 정권거래소가 이 방식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장을 해줬기 때문에 믿고 들어간 거였죠. 그리고 경영진이 적극적 해명을 받아들인 거였고 그래서 설마 거래정지와 상장 폐지는 상상도 못한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저는 이분들을 2번 죽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벌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소송제 하는데 직물적 손해배상제 하는데 진짜 직물적 손해배상 당하시는 분들인 거죠. 헌법에서는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경제적 손실을 다 받았어요. 한번 삼상 실패로 인해서 5만 원짜리 주식이 만 원짜리로 됐어요. 그런데 이 만 원짜리가 상장 폐지되면서 다시 휴지 조각이 된다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중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주장을 하는 게 상장 거래는 하지 말고 한번 거래 재개를 해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래도 나가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삼성바이오, 삼바라고 하는데 삼바는 상장 거래 정지시켰다가 심사를 통해서 바로 거래 재개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분들 주장은 삼성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은요 재밌는 게 거래 정지설이 나오는데도 주식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식이 올라요. 그렇죠. 왜 오르겠습니까? 시장이 믿고 있는 게 삼성은 폐지가 안 당한다. 그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아 불공정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공정하죠. 오히려 삼바의 행위는 뭐냐면 국민연금의 재산적 손실을 줬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있어서 그게 지렛대로 우회로 이용된 게 삼바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은 뭡니까? 세금 아니에요. 간접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손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삼바는 거래 재개를 해줬는데 이분들은 거래 재개도 안 되고 상장 폐지로 바로 이어진다. 아, 심지어 또 신라제는 정부한테 국고 보조금까지 받았었죠. 국고 보조금은 다 받죠. 네. 아 그래요? 그 특례 사업장이 돼버리면 그건 당연히 바이오 산업 육성에 의해서 받는데 그게 이제 현 정권과 유착설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건 유착은 아니죠. 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받을 걸 받았냐 그거는 검찰 그건 수사에서 아닐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저는 밝혀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탈탈 털었으니 밝혀질 한동훈의 녹취록을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한동훈의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신라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떤 분들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신라젠 관련 부분입니다. 한동훈의 녹취록은 강연료를 3,000만 원으로 단정을 해요. 그죠. 예. 전 노회찬 대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연료 3,000 때. 아니 이 녹취록을 봤을 때 아, 얘들이 이런 식으로 유시민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잡는 방식이 그 방식. 잡는 방식이 강연료를 3,000만 원으로 하고 그 3,000만 원이 나오는 게 이제 취재를 한 이동재의 취재 파일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시민한테 받은 금액 얼마 받았는지만 준 돈만 불어라. 그러면 가족들은 안 건드린다. 이동재가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의 녹취록에서 한동훈과 이 두 분의 녹취록과 그 다음에 이후 취재했던 취재의 그 내용들을 결합해서 봤을 때는 왜 BIK 이철한테 돈 받은 걸 불어라고 했겠냐. 유시민한테 준 거를. 그거는 이 3,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삼바는 바이오 시밀러라 영업이 지속 가능하지만 신라제는 사업 영위 자체가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 맞는 논리죠. 바이오 시밀러라 영업이 지속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이 성공성은 누구나 장담을 못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라젠도 영업성이 없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임상 3상이 실패를 했지 이게 임상 실험이 조작되었다라고 정부가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식 거래를 중단할 만한 이유가 그건 없다라고 있죠. 거래정지 사유는 해당돼요. 그건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되면 거래정지는 당연히 대주주의 행위가 있을 때 거래정지 시킬 수 있고 저는 그거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임상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예. 대주주의 그래요?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대주주의 배임 행위 때문에 거래정지는 당연히 잘 시킨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폐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삼바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영업행위가 지속 가능인데 그는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신라제는 이 그러니까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바이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제약회사 약을 팔든가 하지 않은 데들은 다들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지 지금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기술이 데는 아닌 거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삼바는 삼성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작업력이 계속 들어와서 뭔가를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삼성의 불빛이나죠. 그렇죠. 근데 신라제는 임상 선생이 실패한 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뭐. 다른 바꿔서. 근데 지금 여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대주주의
불법행위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된 거니까 그건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깍두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그럼 신라제는 피해자라고 보시나요? 김대기 선생님? 신라젠 경영진은 피해자는 아닙니다. 저는 불법행위를 했고 이 검찰이 나왔던 내용대로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은 신라젠 소액주주들인 거죠. 그죠. 지금 17만 명의 소액 주주들. 예. 그러니까 상장 전의 행위로 그죠. 자기들은 임상 3상이 성공할 거라고 들어갔던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상 3상이 실패를 한 거기에 대한 벌은 받은 거죠. 주가가 5만 원짜리가 1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대주주의 업무상 배임 때문에 상장 폐지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된다면 과한 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를 그래서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주주를 바꾸고 영업은 계속 지금 경영진은 바꿨어요. 바꿨으면 그럼 그건 뭐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은 거잖아요. 저는 그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던 주식에 일반인들이 안 들어가면 그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못 파는 거죠. 되는 거니까. 못 파는 걸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는 사람은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인식하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의 룰과 안정성을 위해서 저렇게 거품이 많이 끼었던 신라젠에 대한 주식시장의 징벌적 성격이 필요한 것 아닌지, 그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저는 징벌적으로 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 하락입니다. 이제 원금을 내가 1억 올렸는데 2천만 원이 되었어요. 손실 다 날리고 그게 이제 징벌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상장 폐지에 따른 손해는 이중처벌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좀 같은 분리해서 경우에는 말하는 거죠. 그 주식 그 바이오주가 되게 공격적인 굉장히 강한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재산적인 손실을 보고 어쩌다 보니 이게 거래가 중단되고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거 다 감수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임상이 실패를 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상장 전에 있었던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리고 정권거래소가 심사를 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상장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예. 그거는 이제 예. 분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들어갔는데 작전주였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녹취를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7%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식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 7%가 아니고 15%도 빠지죠. 한 종목 주식입니다. 바이오주입니다. 언론에서 임상실험 조작설이 나왔어요. 10만 원 하는 주식이 2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경영진이 나서서 적극 해명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거 뭐 경영진의 자구 노력들이 발표했을 때 그 주식이 다시 10만 원까지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은 악재와 재료가 있었을 때 반등을 하는 거죠. 정말 검찰 수사로 작전이었다면 20% 빠져야죠. 아니 한가 맞아야죠. 27% 빠져야죠. 그러니까 8월에 수사가 되고 주식이 검찰 수사에 따른 하한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상 실패에 대한 하락이 계속 연속적인 하한가가 나오죠. 요즘 30%까지 주식의 하한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에 들어간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엄호하고 두둔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 임상 3상에 대한 책임은 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다만 정권거래소가 상장을 시켜줬던 요건에서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정권거래소 다시 보니까 업무상 배임이니까 이걸 자기 죄가 언제부터 그러면 해야죠. 저는 정권거래소가. 그래서 저는 정권거래소가 제 예측이라면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가고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을까. 자기 잘못도 있으니까. 네네네. 개선기간 부여는 이게 재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재산성 손실은 또 맞죠. 그러면 있으니까. 주식거래소라든가 거기서의 이런 뭐라고 위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면 그건 누가 제어를 해요? 주식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 저는 이제 소액주주들이 만약에 한다면 정권거래소나 저는 D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긴 전례가 있나요? 그 증권거래소 아직은 없죠. 그죠. 그게 저는 그래서 전례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공무원들
이라든가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거의 우리 안 지잖아요. 그 재미있는 거죠. 이 방식이 문제 있는 방식인데 네. 이 방식에 대해서 그런 조건으로 상장을 해줬다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늘 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지금 소액주주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렇죠. 쉽게 거잖아요. 말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투자도 안 하는 거지. 저 아이 얼굴도 나는 안 봤는데 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누가 태어나게 만들어줬냐 상장시켰냐 음. 정권거래소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 기업이든 뭐든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한 것도 명확히 지금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하세요. 이번 걸 보셔야 될 게 여기 시청자분이나 부탁드리는 게 그러니까 주식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전이 예. 나쁜 거죠. 네. 그리고 정권과 특히 저는 정권과 결탁하는 것보다 작전주들을 봤을 때는 언론과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자들이 우호적으로 기사 띄워주고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녹색 우리. 성장이라 네. 할 때 이명박도 한참 띄워줘요. 음. 그다음에 창조 경영에 앞선다 박근혜 정부 때 띄워주고 그다음에 동반 성장 수혜주다 아니 근데 이런 게 만들어주는 지금 거죠. 저 지금 문득 궁금한 게 증권거래소가 KS 마크를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KS 마크가 다른 게 그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시킨 그러니까 거죠. 검증을 해줬기 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좀 잘못된 심사라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만한 그 제도가 없는 거잖아요, 거예요? 저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안 한 거잖아요. 계속. 감사원에- 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정권거래소가 상장 전의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은 문책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를 그렇다 제대로 하더라도 하는가.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는. 이번에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직접 고소를 그것도 지금 전례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상을 조작을 했다. 상장 전에. 그래서 저는 상장을 취소시키는 그 행위는 맞다고 봐요. 거래 정지시키고. 근데 이거는 회사가 서류를 조작한 게 아니잖아. 사실. 그냥 실패한 왜냐하면 이 방식은 신고를 한 거예요. 무자본 방식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거래소가 최소한 할 말이 있으려면 저 임상 결과를 조작한 거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돼야죠. 상장 전에 있었던 행위에 상장 취소시키려면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행위는 심사를 해준 거잖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 무자본 이렇게 들어오는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방식에 대해서 정권거래소가 심사를 해서 오케이 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거래정지까지는 전 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 저는 자기 책임져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47분, 48분이 됐습니다. 저는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김득희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해주신 노력했습니다. 네,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엄청난 자료를 이게 글씨 포인트가 지금 한 20 정도 되는 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 정리 발언 정도 할까? 우리 배상원 교수님 네, 뭐 저는 먼저. 간단하게 뭐 여태까지 신라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그리고 또 뭐 좀 모호했던 거는 저는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오주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관련된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주식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남에 땅 투자하는 것보다 투기하는 것보다 주식으로서 내가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전주에 결합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범죄라고 보고 있지만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나마 중산층 집 없는 서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주식시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 진보 쪽은 사모펀드다 주식이다 이걸 좀 범죄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근데 실제로 거기서 많은 범죄가 자기가 벌어지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범죄는 내가 그게 결탁을 했으면 그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M&A 되는 회사예요.
모 노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시러 달라고. 이 M&A가 발표되면 주가는 올라요. 저는 뭐 돈도 없었지만 양심상 차명으로도 주식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건 범죄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유하라 기자님한테 이 주식 사라 하면 범죄가 되는 거고 그거는 부정거래예요. 네. 그건 아닌데 저는 너무 주식을 범죄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진보 쪽은 주식 사모펀드 하면 모든 게 사기다 범죄다 이렇게 보는 시안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팩트가 섞여버리면 마치 그게 진실일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주식이 선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들어갈 때 특히 뭐 위험한 주식들 이게 초고위험 상품들이죠. 사실 바이오 주식들이라는 게 네. 이게 상내 상장이 되고 기술 상장이 되는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믿고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도 한 번 더 좀 더 신중히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코오롱에서 개발했던 인보사. 네, 인보사. 그때도 식약처가 인증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에 이 신라젠도 증권거래소가 검증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이런 좀 고위험 상품이라든가 바이오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가 증권거래소, 뭐 식약처 이런 곳들에서 확실히 좀 관리 감독이 돼야 네, 되죠.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동의하십니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해한 것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하라 기자님 그 정도 이해했으면 성공입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요. 굉장히 집중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번 요거 우리 김등희 대표님이나 배성훈 교수님이 했던 얘기 다시 돌려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깍두기님은 밖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많으셔서 오늘 이걸로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편파TV 그리고 우리 금융정의 연대와 함께하는 금융 이슈 톡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은 사모펀드 한다고 예, 다음 달에는 저희 사모펀드를 할 거죠? 예. 근데 그때 되면 또 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모펀드 한대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로 오늘 저렇게 되죠.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